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 입구 모퉁이, 낡은 간판 아래. 나는 여기서 30년째 국밥을 끓인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고기를 삶고, 5시엔 파를 썰고, 6시가 되면 첫 손님이 들어온다. 시장 상인들, 택배 기사들, 공사장 인부들. 그들의 하루는 내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나는 이 자리가 내 전부라는 걸 느낀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심장마비였다.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떠났다. 그때 하나뿐인 아들 준호는 20살이었다. 대학 입학금도 내지 못할 만큼 빚이 많았지만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다. 하루에 12시간씩 국밥을 끓이고 틈날 때마다 시장에서 설거지 일도 더 했다. 내 아들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손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나는 국밥을 끓였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내 평생 꿈이었던 일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매달 통장에 돈을 조금씩 넣어줬다. 엄마, 이거 병원비로 쓰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는 국자를 든 채 멈춰섰다. 가슴이 먼저 뛰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이 행복해지는 건 좋은데 혹시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래, 언제 데려올래?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그 설렘을 깨고 싶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나는 장을 봤다. 갈비찜을 해주고 싶었다. 고기를 손질하고 재워두고 정성껏 졸였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뿜어 나왔고 나는 그 김 속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불이 착한 애였으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설인이라는 이름의 여자. 첫인상은 예뻤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화사한 미소. 그런데 뭔가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스쳤다. 귀에 반짝이는 귀걸이, 발에 신은 명품, 하이힐, 손에 든 가방까지 누구나 아는 비싼 명품들이 몸에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설인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웃는 얼굴도 환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예감 같은 것. 어서 와. 준호 얘기 많이 들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설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아늑하네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준호 아빠랑 같이 장만한 집이야. 그렇구나. 요즘은 이런 빌라 구하기도 힘든데. 그 말투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아늑하다는 칭찬인지 낡았다는 지적인지 애매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식사를 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인 씨는 무슨 일 해? 아, 저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아직 정식 직장은 못 구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설인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웃었다. 좋은 기회 있으면 뭐든 해보려고요. 준호 오빠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준호는 얼른 끼어들었다. 엄마, 설인이 되게 똑똑해. 나중에 뭐든 잘할 거야. 아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대신 갈비찜을 그녀의 접시에 듬뿍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준호 좋아하는 건데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네,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했다. 명품 귀걸이, 신발, 가방. 카페 아르바이트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준호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고 웃으며 떠나는 그 모습을.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당신,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남편의 영정이 거실 한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국밥 끓이듯 속이 끓어올랐다. 엄마, 설인이 착한 사람이야. 준호가 떠나며 남긴 그 말.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다. 내 걱정은 그냥 지나친 불안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식지 않고 계속 끓고 있었다. 국밥 국물처럼. 그러고 1년 후 준호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설인이 원했다. 강남의 유명 호텔 예식장. 수입 웨딩드레스. 고급 뷔페. 준호가 견적서를 들고 왔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4천만 원이 넘었다. 준호야, 이건 너무 무리 아니니? 엄마 설인이가 평생 한 번인데 예쁘게 하고 싶대요. 제가 대출 좀 받으면 돼요. 대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대기업 다녀도 신입 월급으론 벅찬 금액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나는 말릴 수 없었다. 결혼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전세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 한 6개월 정도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사실 좋았다. 아들이 옆에 있으면 덜 외로웠으니까. 설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설이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나는 참았다. 신혼이니까 피곤하겠지 싶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대기업이라 업무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삶고 나물을 무쳤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30년 국밥을 끓인 손이라 명절 음식쯤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준호가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설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0시가 넘어서야 설인이 나왔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 나오더니 하품을 했다. 설인이 잘 잤니?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네, 근데 좀 일찍 깨우셨어도 되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준호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니야, 엄마랑 나랑 할게. 설인이는 쉬어. 설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전을 뒤집으며 설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명절 아침에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점심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설인은 절을 하긴 했지만 어색했다. 준호가 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주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어머님, 요즘은 전 다 사오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 식사를 하며 설인이 툭 건진 말이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준호가 황급히 말했다.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서 그래. 그렇지, 엄마? 나는 그냥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하루에 2~3개씩. 옷, 화장품, 신발, 가방. 모두 설인 앞으로 온 것들이었다. 설인아, 이거 다 필요한 거야?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제가 돈 벌면 다 갚을 건데요. 설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나는 속으로만 의문을 삼켰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나 이번 달 카드 값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국밥을 끓이던 손을 멈췄다. 얼마나? 350만 원이요. 내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다. 준호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카드 값이 그 정도라니. 설인이 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카드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썼나 봐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준호의 얼굴을 봤다. 결혼 전보다 살이 빠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내 아들이 이렇게 초췌해질 이유가 없었다. 엄마가 좀 보탤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뽑아 아들 통장에 넣어줬다. 30년 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설이는 여전히 낮에 집을 나가 저녁에만 돌아왔다. 카페 아르바이트라고 했지만 매일 새 옷을 입고 나갔다. 향수 냄새도 진했다. 어느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당신 나 또 버티는 거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국밥집 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꿰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다. 문득 거실을 보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대출 계산기였다. 내 아들이 밤늦게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에 섞여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30년 국밥을 끓이며 배운 건 울음소리를 삼키는 방법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을 위해 나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조금만 더. 그날은 비가 내렸다. 가을비였다. 나는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산도 없이 걸었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요즘 내 마음이 그랬다.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준호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이른 시간이었다. 평소엔 10시가 넘어야 들어오는데 8시도 안 됐다. 준호야? 문을 열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도 켜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방으로 갔다. 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나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조각 같은 소리였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다. 여자와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여자는 설인이었다.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니? 회사 후배가 보냈어요. 우연히 봤대요. 강남 호텔에서.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다. 스크롤을 내리니 더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설이는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준호야, 엄마, 나 전화했어요. 설인이한테. 근데 안 받아요. 준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발신 기록에 설인의 이름이 20번도 넘게 찍혀 있었다. 모두 부재 중이었다. 일단 기다려보자.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다. 저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설이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향수 냄새가 진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설이는 태연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설인을 바라봤다. 준호, 방에 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설인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준호 방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곧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게 뭐야? 설인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오빠, 오해야. 그냥 아는 오빠인데. 아는 오빠. 호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는 아는 오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물만 끓였다. 오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식사만 하고. 거짓말하지 마. 쿵 소리가 났다. 뭔가 넘어진 소리 같았다. 나는 달려갔다. 준호가 벽에 주먹을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서리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야, 손 다쳤잖아.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피가 묻었다.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당당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 서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다. 오빠가 날 믿어주지 않으면 할 말 없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회사도 나가지 못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만 마셨다.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방문 앞에서 매일 반말했다. 준호야, 밥 좀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대답은 없었다. 준호야, 문 열어. 엄마가 들어갈게. 여전히 침묵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쓰러지면 엄마는 누구 보며 사니? 그제야 문이 열렸다. 준호가 나왔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은 퀭했다. 그 얼굴은 20살 때 입사 면접을 보며 떨던 그 얼굴과 똑같았다.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고 의지할 곳을 찾는 얼굴. 엄마, 미안해요. 준호는 내 품에 안겼다. 30살 남자가 대기업 직원이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그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세상이 내 아들을 부숴놓는 걸 나는 그냥 지켜볼 수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한다. 서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겨우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아침에 나갈 때 인사도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혔다. 나는 국밥을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아들이 다시 무너지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 어느 날 오후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핸드폰으로.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용서받고 싶은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서린아, 그 사진 설명 좀 해봐. 진짜 오해예요.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호텔에서 팔짱 끼고 하는 비즈니스 미팅? 서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 여행금 다녀오려는데 준호한테 말 잘해주세요. 제가 좀 쉬고 오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졌다. 여행, 지금? 네, 일주일만요. 제주도 가려고요. 준호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쉬고 와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확신. 그날 밤 나는 가게 뒷방 서랍을 열었다. 30년 적금 통장이 있었다.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 5천만 원 조금 넘었다. 그 옆에 남편과 어린 준호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당신, 이제 내가 움직일게.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돈은 내 삶이었다. 하루하루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그리고 이제 이 돈은 준호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서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린은 사흘 후 다시 집에 들어왔다. 오빠, 미안해라며 울면서. 준호는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서린은 매일 낮에 나갔다. 카페 아르바이트 간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정말 카페에 가는지. 어느 날 나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서린을 따라갔다. 그녀는 지하철을 탔다. 강남역까지. 나는
멀찍이 서 따라갔다. 60이 넘은 몸이지만 30년 국밥집을 하며 단련된 다리였다. 서리는 한 빌딩으로 들어갔다. 카페가 아니었다. 나는 빌딩 입구에서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서린이 나왔다. 옆엔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다. 호텔 사진 속 그 남자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다.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됐다.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잘 아는 법률 사무소 있어? 나는 지인이 알려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무료 상담이었다. 변호사님, 아들이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얼마나 있어야 해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도 정리해 두세요.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요. 나는 메모했다. 60이 넘어 처음 법률 상담을 받으며 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준호의 카드 명세서를 찾았다. 서랍 속에 쌓여 있었다. 지난 6개월치. 나는 하나하나 펼쳐봤다.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모두 서린이 쓴 것들이었다. 총액을 계산하니 2천만 원이 넘었다. 준호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대출을 받았을 게 분명했다. 나는 노트에 정리했다. 날짜, 장소, 금액. 60이 넘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핸드폰에 도착하는 서린의 알림도 확인했다. 서린이 씻는 동안 서린의 핸드폰이 거실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재빨리 화면을 봤다. 페이 완료, 예약 확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러다 호텔 예약 알림 문자가 떴다. 내일 날짜로. 나는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나는 국밥집 의자에 앉아 정리했다. 사진들, 영수증들, 메시지들. 모든 것을 모았다. 자정이 넘어 나는 중얼거렸다. 살아보니 알겠더라. 착한 사람만이 이기는 게 아니란 걸. 60이 살며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 앞에 섰다. 당신, 이번엔 내가 칼을 든다. 우리 아들 지키려면 내가 악인이 돼야겠어.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허락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나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들, 카드 명세서, 호텔 예약 알림 캡처. 모두 지난 한 달간 모은 것들이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며느리분의 실제 직업과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이런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더 파야 한다. 사무실을 나와 나는 다시 강남으로 갔다. 서린이 자주 가는 그 빌딩. 나는 1층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다. 오후 2시쯤 서린이 나타났다. 오늘도 그 남자와 함께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남자도 있었다. 3명이 함께 택시를 탔다. 나도 재빨리 택시를 잡았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60이 넘어 생전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다. 택시는 청담동 흥고급 빌라 앞에 멈췄다. 서린과 남자들이 내렸다. 나는 멀찍이 서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린이 혼자 나왔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봉투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빌라 주소를 메모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다. 특히 부동산 일하는 김 사장에게. 김 사장님, 청담동 빌라에서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거기? 대부분 사업가들이지. 근데 왜? 혹시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있긴 있지.
요즘 불법 유흥 파티 같은 거, 부자들 상대로 접대하는 거. 근데 왜 그래? 내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다. 불법 유흥 파티, 접대, 호스티스.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서린의 행동과 딱 들어맞았다. 고급 옷, 명품 가방, 호텔 출입, 낮에 사라지는 스케줄, 그리고 현금, 봉투. 나는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다음 날, 나는 또 서린을 따라갔다. 이번엔 카메라를 빌렸다. 시장에서 CCTV 설치하는 박 사장한테서. 이모, 이거 왜? 그냥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박 사장은 더 묻지 않고 빌려줬다. 나는 서린이 빌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두 촬영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옷이 달랐다. 들어갈 때는 평범한 원피스, 나올 때는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다. 저녁 8시쯤 서린이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나왔다. 그들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 나는 또 택시로 따라갔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이었다. 간판도 없는 곳. 나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다. 1시간쯤 후 남자들이 나왔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들. 서린과 다른 여자들이 그들을 배웅했다. 웃으며 손 흔들며. 나는 모두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다. 흔들리긴 했지만 얼굴은 선명했다. 서린이 맞았다. 나는 파일을 정리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그리고 각 영상마다 메모를 달았다. 2024년 11월 3일 청담동 빌라 출입, 2024년 11월 5일 강남 클럽 접대 정황, 2024년 11월 7일 현금 봉투 수령. 60이 넘은 손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나도 몰랐다. 자정. 나는 국밥집 의자에 앉아 그동안 찍은 영상을 봤다.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다. 사진, 영상, 명세서, 메모. 살아보니 알겠더라. 착한 사람만이 이기는 게 아니란 걸. 나는 중얼거렸다. 30년 국밥을 끓이며 착하게만 살았다. 손님한테도 친절했고 이웃한테도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다. 서린의 계좌 내역도 확인했다. 준호 몰래 서린명의 통장을 찾아낸 것이었다. 매달 불규칙하게 큰 금액이 입금됐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카페 아르바이트 월급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다. 마지막으로 서린의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할 기회가 왔다. 어느 날 저녁, 서린이 샤워를 하러 갔을 때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재빨리 확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없었다. 오늘 파티 8시, VIP 손님 3명, 드레스 코드 블랙, 지난주 페이 입금했어. 확인해봐. 다음 주 제주도 일정 있어. 이틀, 페이 1000만 원. 메시지들은 명확했다. 서린은 고급 접대부였다. 이름과 관계, 직업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샤워 소리가 멈추기 전에 모두.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아드님과 상담, 약속을 잡겠습니다. 나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준호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다. 아들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엄마가 지켜줄게. 모든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 후. 나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아니, 사실은 서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거 한번 봐. 이게 뭔데요? 준호가 노트북을 켰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이 떴다. 서린이 청담동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 엄마, 이거 끝까지 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사진을 넘겼다. 1장, 2장.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호텔 사진, 클럽 사진,
현금 봉투를 받는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엄마, 이걸 언제? 한 달 동안 모았어. 준호는 말을 잃었다. 계속 화면을 봤다. 메시지 캡처 파일이 나왔다. 오늘 파티 8시, VIP 손님 3명. 다음 주 제주도 일정. 페이 1,000만 원. 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린이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응.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 불법, 유흥 접대였어. 나는 통장 내역도 보여줬다. 매달 들어오는 큰 금액들. 이게 내가 준 돈이 아니야. 다른 데서 번 돈이지.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알아. 내가 몰랐다는 거.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근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지. 이혼이요? 응. 이런 여자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당장은 저한테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도 엄마가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안 돼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준호가 손을 저었다. 준호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노후는 국밥집으로 충분해. 근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엄마.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국밥 끓인 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럴 때 쓰라고 모은 돈이야. 준호는 내 품에 안겼다. 30살 어른이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국밥 끓이듯 천천히, 오래.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3자 대면이 있었다. 준호와 나, 그리고 서린이 마주 앉았다. 이혼 합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서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미 준호가 이혼 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다. 먼저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호텔 출입 사진, 청담동 빌라 사진, 클럽 접대 사진, 그리고 현금 봉투를 받는 순간. 이게 뭐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실제 직업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닌 불법 유흥 접대업. 변호사는 계속 자료를 넘겼다. 통장 내역, 메시지 캡처, 영상 파일. 이건 누가? 서린이 나를 봤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이걸 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준호의 인생을 장난처럼 다뤘다. 나는 인생을 걸고 지켰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카페 알바로는 못 살아요. 서린이 소리쳤다. 그래서 내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고 바람 피운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담담했다. 30년 국밥을 끓이며 배운 건 화를 내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혼인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모두 피고가 사용했습니다. 결혼 비용 2천만 원, 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총 4천만 원. 이것은 원고인 남편이 대출로 감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다. 서린은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합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날 이혼은 끝났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빠, 미안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나는 뒤따라가며 서린을 한 번 더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흘린 눈물보다 내 아들이 흘린 눈물이 더 많았으니까. 일주일 후, 준호는 서서히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다. 퇴근 후엔 국밥집에 들렀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응. 그럭저럭. 준호는 의자에 앉아 국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결혼하기 전처럼.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준호야, 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요. 준호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요. 정말? 네. 대리에서 과장으로. 월급도 오르고.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단단했다. 준호야,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마 계속 무너졌을 거예요. 준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지키는 사람 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순 없었다. 알았어. 근데 너 먼저 내 인생 챙겨. 엄마 인생이 제 인생이에요. 준호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도울게요. 주말엔 제가 올게요.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아니에요. 엄마 혼자 너무 오래 하셨어요. 준호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남아주는 사람. 2달 후. 준호는 새 전셋집을 구했다.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이었다. 엄마, 저 독립할게요. 이제 혼자 살만해요. 그래. 알았어. 나는 이사날 짐을 날랐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알았어. 밥 먹으러 와. 준호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의 정막과는 달랐다. 이번엔 평화로운 고요였다. 나는 국밥집으로 돌아갔다. 새벽부터 고기를 삶고 파를 썰고 국물을 끓였다. 30년 했던 일. 앞으로도 할 일. 국밥 끓는 소리가 다시 힘을 가졌다. 어느 저녁 준호가 여자 후배와 함께 국밥집에 왔다. 엄마, 회사 후배예요. 여자는 수줍게 인사했다. 소박한 옷차림, 밝은 미소.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는 국밥을 끓이며 그들을 봤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행복해 보였다. 많이 먹어. 나는 국밥을 2그릇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당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나도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더라고. 당신. 인생은 마지막까지 함께 남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국밥을 끓이는 소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다.